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을 떴는데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문득 이 고요함이 편안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 허전한 건지 모를 감정이 밀려온 적 있으셨습니까? 은퇴라는 것 참으로 묘한 단어입니다.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나만의 시간이란 늘 사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듯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가, 아무런 역할도 요구받지 않는 나날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때로는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어질 때면 왠지 모를 쓸쓸함이 마음 한켠을 파고듭니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감정에 다른 이름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고독이란 거친 파도가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속에 하늘이 담기고 산이 담기고 내 얼굴이 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요함이 두려워 자꾸만 파문을 일으키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어디선가 소음을 끌어와 이 정적을 채우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유배지라는 낯선 땅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을 벼리는 칼처럼 사용하여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독 속에서 붙들었던 철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신독입니다. 단 두 글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실로 깊고 넓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글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걸어 나올 때쯤이면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약용이 어떤 고독 속에서 이 철학을 꽃 피웠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1년 조선의 한겨울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나이 40살.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고 거중기를 발명하고 실학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조선 최고의 관료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천주교 박해, 즉 신유박해가 터진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는 조선 조정의 눈에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임금보다 하느님을 높인다 하여 조정은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참수되었고 또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전라남도 강진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지금도 꽤 외진 곳이지만 200여 년 전의 강진은 한양에서 천리 밖의 땅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지위는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백성도 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에 방을 빌려주었다가 연좌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강진 읍내 주막의 골방 하나를 얻어 유배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주막 골방의 이름을 그는 스스로 사위제라고 불렀습니다.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마땅히 담백해야 하고, 외모는 마땅히 장중해야 하고, 말은 마땅히 적어야 하고, 동작은 마땅히 무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는 자기 방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이 보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독의 정신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감시받을 때만 바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야말로 더욱 자신을 엄중히 대하는 것. 신독이라는 개념은 원래 유교 경전인 대학과 중용에 등장합니다. 중용 1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것은 없고 미세한 것만큼 잘 나타나는 것은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오히려 가장 잘 드러난다는 역설. 이 역설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유배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한양에 남겨진 아내 홍씨는 혼자서 가게를 꾸려야 했습니다. 두 아들은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흑산도에 유배된 형 정약전과는 편지 한 통을 주고받는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816년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정약용의 고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글을 썼습니다.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진 유배 18년 동안 그가 남긴 저술이 무려 500권에 달합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불멸의 저작들이 모두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면 이 책들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고독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독이 그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유배 생활 10년째 되던 해, 그는 강진 만덕산 기슭의 작은 초당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바로 다산초당입니다. 그리고 이 초당에서 그는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정합니다. 차나무가 자라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차 한 잔을 우리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다산초당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가지런히 입고 책을 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를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남이 볼 때 바르게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방 안에 홀로 앉았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수양이다. 어떻습니까? 정약용이 처한 상황을 지금 우리의 처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고독은 유배라는 강제된 것이었고 우리의 고독은 은퇴 이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 바쁨이 거친 자리에 남겨지는 것, 오롯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바로 그 막막함 앞에서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 몸의 규칙을 만들었고 몸의 규칙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는 것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고 책상 앞에 앉는 것으로 방황하는 생각을 묶어두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이 나를 잊었어도 나는 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퇴 이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나를 깨웠고 회의가 나를 움직였고 마감이 나를 채찍질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부의 구조 속에서 굴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사라진 지금 하루의 기준이 되어줄 것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부장님,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나를 규정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역할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면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60대 이후에 가장 깊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신독의 정신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닦으면 남들이 그를 비난하지 못한다. 이 말의 핵심은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닦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나를 바로 세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동료들과의 경쟁에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로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자유로움이 많은 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외부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자녀의 학교 행사, 명절 준비. 늘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이끌어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다가 이내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손잡이를 잡고 걷다가 갑자기 손잡이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새로운 손잡이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안일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지인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거나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어 분주함으로 고독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이 있고 지인들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빌려온 손잡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손잡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독입니다. 타인이 보지 않아도 아무런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 나만의 기준, 나만의 리듬, 나만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품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멀고 거창하게 느끼십니다. 마치 유교 선비처럼 의관을 정제하고 엄숙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독이 말하는 품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독의 품격이란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한 공연입니다. 그 관객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하루,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 아침에도 세수를 하고 옷을 가지런히 입고 밥상을 정갈하게 차리는 것. 오늘 읽은 책의 한 줄을 노트에 적어두는 것. 창밖에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눈여겨보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부끄러움을 알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즉 수오지심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흐트러진 내 모습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 이 감각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루가 흐트러지고 하루가 흐트러지면 결국 노년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반면에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에도 단정히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몸이 가지런하면 마음도 가지런해집니다. 마음이 가지런하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으면 하루가 의미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신독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독이 60대에게 특별히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섭섭함을 느끼십니다. 명절에 연락이 없다거나 생일을 지나쳤다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이 섭섭함은 어디서 올까요? 근본적으로는 타인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옵니다. 그런데 신독은 말합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나는 취약해집니다. 반면에 내가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울수록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조정의 사면 결정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다시 불러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18년의 유배가 끝났을 때 그는 500권의 책을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보내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녀가 전화해주길 기다리고 친구가 찾아주길 기다리는 동안 오늘이 지나갑니다. 그 기다림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신독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독을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관념 속에 머무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실용을 추구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오늘 신독을 살 속에서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혼자 있을 때의 옷차림과 자세입니다. 정약용이 사의제에서 스스로 정한 첫 번째 규칙을 기억하십니까? 외모는 마땅히 장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허름한 주막방에서도 아침마다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은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잠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사람의 하루 활동량과 정서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옷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차려입는 그 행위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나는 제대로 살겠다는 신호를 말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동작은 마땅히 무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굼뜨게 움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앉을 때는 바르게 앉고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걷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 아무도 오지 않는 하루라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 보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등을 펴고 아침을 드셔보십시오. 그 하루가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단정히 대접한다. 이것이 신독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매일의 기록과 성찰입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겼습니다. 방대한 저서들도 결국 매일매일의 기록이 쌓인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권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잘못이 없으면 더욱 힘써라. 일기를 쓴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기록 없이 지나간 하루는 마치 이름 없이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 3줄이라도 오늘을 기록한다면 그 하루는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날씨였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단 3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신다면 오늘 내가 잘한 것 하나와 내일 고쳐야 할 것 하나를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년 후 그 노트를 펼쳐보십시오. 거기에는 한 해 동안의 내가 살아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힘들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역사이자 내가 나를 이해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사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귀찮습니다. 차리기도 번거롭고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충 편의점 빵 하나로 때우거나 냉장고에서 꺼낸 것을 서서 먹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젓가락질만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식사를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릇을 닫고 바르게 앉아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식사는 나를 대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중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그릇을 꺼내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식탁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소중한 손님이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 아닙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밥은 그릇에 담아 식탁에 차려 드십시오. 반찬이 하나뿐이어도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은 잠시 끄십시오. 밥 한 술 드실 때 이 쌀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이 국이 왜 이렇게 구수할까?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소박하더라도 나를 위해 정성을 기울이라는 것. 그 정성이 쌓일 때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40살에 시작해 60살까지 20년 가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입니까? 이제 다 끝났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약용은 배운 후에야 부족함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 더 알고 싶다는 감각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몸은 늙어도 정신은 살아 숨쉽니다. 배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신문 기사 한 편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관심 있는 역사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나가는 것, 좋은 강의를 듣는 것, 그것이 모두 배움입니다. 아니면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 붓글씨나 사진,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오늘이 어제와 달라야 한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성장했다면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압니다. 그 알미 자존감이 됩니다.
그 자존감이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새로운 서적이 들어오면 밤을 새워 읽었다고 합니다.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18년의 고독을 18년의 결실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5번째 실천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5가지 중 가장 어려운 실천이자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돌아볼 뿐이다. 그는 자신을 이 지경에 몰아넣은 정적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을 사면하지 않는 조정을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원망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는 그 원망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원망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반복 속에서는 정작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섭섭함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을 안 한다는 섭섭함, 친구가 먼저 안 챙겨준다는 섭섭함,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섭섭함. 이 모든 섭섭함은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나의 평온함을 좌우하게 된다면 나는 나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독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신독은 말합니다. 내 평온은 내가 지킨다. 내 하루의 충만함은 타인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것이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해도 오늘 나의 하루는 온전히 나의 것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충만하면 자녀가 전화했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어있을 때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 내가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스스로 강해지기를 멈추지 않는다. 남이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신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약용의 글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잃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물어라. 고독은 나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돌려준 것이다. 고독은 나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돌려준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홀로 보내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찾은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달려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두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정약용이 강진의 차가운 주막방에서 스스로를 다스렸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잃지 않겠다. 단정한 옷차림 하나, 매일의 일기 3줄, 정갈한 밥상 하나, 책 한 페이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대를 살며시 내려놓는 것. 이 5가지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고독이 나를 완성시키고 있구나.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진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얻었다. 여러분도 이 홀로 있는 시간 끝에 같은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얻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씨앗은 고요한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진주는 조용한 조개 속에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의 신독 이야기가 홀로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믿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